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이주윤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원청을 포함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사고를 누가 예측을 했었는지 그리고 예측을 과연 했다면 이걸 어느 선까지 보고받고 안전점검을 시스템상으로 잘 분석하고 대응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설계도서가 굉장히 좀 특수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설계도서와 시공 내역상의 실질적인 차이나 아니면 변경 내역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광주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지금 원청, 하청, 또 감리, 설계 이렇게 구조가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좀 책임이 갈릴 만한 핵심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각 안전관리 주체들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원청부터 보시자면 원청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다면 그 책임에서 안전적으로 설치하고 구조물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잘 했는지가 관건이고요. 다음으로 하청을 보자면 하청은 근로자의 직접적으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청에서 그러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동 책임으로 아마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경영자 책임,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 책임에게도 처벌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보통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양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던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좀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누가 정확하게 이거를 지배 관리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러한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안전 책임을 지고 있는지 주체의 각 의무가 중점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고객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서 닷새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12시간씩 압수수색을 이어갔는데 그만큼 좀 살펴볼 자료 또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야겠습니까? 엄청나죠. 규모가 굉장히 큰 정말 대규모 유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게 개인정보가 정보화가 이제 시스템상 되다 보니 이 중에 어떤 게 유출 경로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정보인지 아니면 해당 내용과 관련 없는 정보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텐데 지금 용의자가 중국 국적 전직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인력 관리를 과연 제대로 했느냐 또 접근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의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나 감독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 형사적인 책임 위에 민사라던가 행정적인 책임 어디까지 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형사적으로 보자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수사 중이긴 하지만 인증 관련해서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상 이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했는지도 중요한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게 민사나
형사,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밝혀진다면 이러한 정보가 유출됨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책임으로는 사실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조사한 다음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특정된 중국인 피해자가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국내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하게 되고 사실상 뭐 체포나 강제 송환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2000년부터 중국과는 체결되어 있어서 수사협조나 공조를 좀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자국민 불인도도 약간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송환할 수 있는지는 사실상은 정치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저희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동거남이 생후 33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동안 이를 막지 않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어떤 내용이고 법적으로 좀 어떤 범죄로 다뤄진 건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좀 안타깝지만 지난해 아무래도 있었죠. 지난해 8월경에 동거남이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이 친모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조금 보자면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45분 정도 기다렸다가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이제 이번에 나온 판결을 보면 어머니도 그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이나 이런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였다는 점과 그다음에 이 신고나 수사 협조에는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이 좀 참작돼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동거남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었다. 그리고 뭐 신고도 했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 사례들, 지난 뭐 법원의 판단 등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동학대 범죄에서 이렇게 유기나 방임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형에서만 고려가 되는데 아무래도 정상이 좀 많이 참작된 거는 같지만 그래도 사망을 이르게 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학대를 하거나 때려서 숨지게 한 건 아니지만 보호 의무가 엄연하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하는, 즉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말해준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사고들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